칠흑 같은 어둠 속의 별들만이 차갑게 명멸하는 밤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두가 깊은 잠을 청할 시간.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빌라의 정적을 박살냈다. 하지만 그 비명은 벽과 바닥을 타고 흐르다 이내 무관심이라는 늪에 잠겼다. 303호에 사는 회사원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어휴, 여기도 아니네. 층간소음인지 뭔지. 내일 당장 다른 집 알아봐야겠어. 그는 귀찮다는 듯 귀마개를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몸을 뒤척였다. 한편 바로 옆집인 304호 남자는 커다란 헤드폰을 쓴 채 모니터 속 전장에 몰입해 있었다. 화려한 게임 사운드에 파묻힌 그에게 옆집의 절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되지 못했다. 비명이 사라진 뒤 빌라는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빌라 단지는 어지러운 경광등, 불빛과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잠에서 깬 주민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살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엉켜 있었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빌라 입구를 가로질렀다.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소리 때문인가?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 역시 헝클어진 머리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복도에 가득한 피비린내에 본능적으로 코를 쥐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곳은 다름 아닌 305호였다. 수사를 맡은 강 형사는 현장의 처참한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피해자는 혼자 살던 20대 여성으로 외상 하나 없이 침대에 정갈하게 누운 채 사망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마치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목격한 듯 입을 벌린 채 하얗게 질려 굳어 있었다. 강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구배 형사가 가리킨 곳은 침대 밑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귀마개와 헤드폰, 그리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벽에 덕지덕지 붙인 방음제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 녹음기에는 어젯밤의 비명 소리가 아닌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읊조리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녹음되어 있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지우는 문득 어젯밤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타인의 고통에 귀를 닫은 이들이 모여 사는 독신 빌라였다. 강 형사는 닫힌 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더미는 물리적인 흉기가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지독한 무관심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고. 강 형사는 차가운 복도 끝에서부터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폴리스 라인 너머로 기어나오는 주민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공포, 그리고 귀찮음이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강 형사는 가장 먼저 303호 지훈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자 피로에 찌든 회사원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젯밤 11시경 비명 소리 못 들었습니까? 강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은 눈을 피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 그게 들리긴 했는데 요즘 워낙 층간소음이 심해서요. 또 누가 싸우나 싶어 그냥 귀마개 끼고 잤습니다. 내일 당장 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강 형사는 수첩에 방관이라는 단어를 짧게 적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휴식을 방해받았다는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어 304호로 향한 강 형사는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기계적인 전자음에 인상을 찌푸렸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게임이 손에 잡힙니까? 헤드폰을 목에 걸친 남자는 멍한 눈으로 대답했다. 소리요. 전혀요. 전 이거 끼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오래 걸려요? 드러나는 기괴한 공통적. 주민들을 한 명씩 만날수록 강 형사의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3층 거주자들 모두가 비명을 들었거나 혹은 들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누구도 신고라는 선택지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때 복도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강 형사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이 빌라 원래부터 이상했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죽은 여자애 며칠 전부터 복도 벽에 귀를 대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누가 내 벽을 긁고 있어라면서요. 근데 이 빌라는 벽 너머가 바로 옆집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돼서 집과 집 사이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좁은 빈 공간이 있거든요. 강 형사는 즉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지훈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 분명 도면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공간을 향해 벽면을 두드렸다. 텅, 텅, 텅. 가벼운 소리가 울렸다. 강 형사가 벽면에 붙은 방음제를 뜯어내자 벽지 너머로 아주 작은 구멍들이 수십 개 뚫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구멍들은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바깥을 엿보기 위해 뚫어놓은 눈동자 같았다. 강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구배 형사가 피해자의 침대 머리맡 벽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피해자의 필체가 아닌 조잡하고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제는 내 옆집 남자가 죽길 바랐는데 내 비명 소리가 더 예쁘더라. 강 형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젯밤 지훈과 304호 남자가 들었던 비명은 시작에 불과했다. 범인은 이 빌라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벽 사이 빈 공간을 유령처럼 떠돌며 주민들의 무관심을 먹고 자라고 있었다. 모든 가구의 벽면을 다 뜯어내. 당장. 강 형사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퇴근길을 서두르는 주민들은 그 소리조차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방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강 형사의 포효와 함께 경찰들이 해머를 들고 벽면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육중한 타격음이 빌라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깨부쉈다. 지훈과 옆집 남자는 현관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강 형사의 눈은 오직 갈라지는 벽면 틈새만을 쫓고 있었다. 석고보드가 종이장처럼 뜯겨나가며 드러난 공간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곰팡이 핀 어둠의 통로였다. 그 좁고 습한 틈새 사이로 비릿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강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쌓인 바닥에 무수히 찍힌 맨발의 발자국들이 드러났다. 이 안쪽입니다. 도주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벽 저편 깊은 곳에서 타다 가는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짐승처럼 기어가는 소리였다. 강 형사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내들고 그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경찰이다. 거기 멈춰. 손전등 불빛이 좌우로 흔들리며 벽면을 훑었다. 놀랍게도 그 좁은 통로 벽면에는 각 호실을 엿볼 수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수천 개나 뚫려 있었다. 범인은 그곳에 눈을 대고 지훈이 귀마개를 끼는 모습도 304호. 남자가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통로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번뜩였다. 깡마른 체구에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가진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벽 속에서 자라난 거대한 벌레 같았다.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모르는 내 안방이라고. 사내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며 환기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강 형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뒤쫓았다. 먼지와 곰팡이가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범인이 향하는 곳은 옥상으로 연결된 좁은 배수관 통로였다.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범인은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빌라 아래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내려와. 이제 끝이다. 강 형사의 외침에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등에는 빌라 주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메모리가 붙어 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 빌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옆에 있어도 비명을 질러도 죽어나가도 다들 자기 귀만 막기 바쁘잖아. 사내는 비웃듯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난간 아래로 몸을 던졌다. 강 형사가 급히 난간 아래를 살폈지만 바닥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 범인이 떨어진 곳은 2층으로 연결된 또 다른 숨겨진 배수용 통로였다. 그는 다시 벽 속으로, 이 빌라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상황이 종료된 듯 경찰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강 형사는 지훈의 집 벽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훈은 사건이 대충 마무리된 줄 알고 다시 귀마개를 챙겨 침대에 누우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훈의 침대 머리맡, 아직 뜯기지 않은 천장 틈새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일은 내 차례야.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그곳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다시 귀마개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들리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라 믿고 싶다는 듯이 강 형사는 철수하는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범인이 2층 배수관으로 사라졌다는 건 이 빌라의 설계도 자체가 가짜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조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빌라의 초기 설계도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도면이랑 실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 강 형사가 펼쳐든 도면 위로 붉은 펜을 그었다. 각 세대 사이에 벽과 벽 사이, 그리고 천장과 바닥 사이에는 데드 스페이스라 불리는 유령 같은 공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 빌라는 처음부터 거주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사육장 같았다. 그 시각 303호 지훈은 침대에 누워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귀마개를 고쳐 꼈다.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가 환청이라 믿고 싶었지만 소름 끼치는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마치 손톱으로 시멘트를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였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금 경찰이 뜯어냈던 벽면 틈새로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강 형사는 관리인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 빌라 건축주 누구야? 이런 개조를 허락한 놈이 누구냐고. 관리인은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뗐다. 그게 건축주 사장님도 여기 사세요. 501호 펜트하우스요. 근데 그분 1년 전부터 두문불출이라 저희도 얼굴 본 지 오래됐습니다. 강 형사는 직감했다. 벽 속의 괴물은 혼자가 아니거나 혹은 누군가의 비호 아래 자라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대원들과 함께 501호로 들이닥쳤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곳엔 가구 하나 없었다. 오직 거실 한가운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빌라 전 세대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침실, 화장실, 심지어 지훈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침대 위까지. 형사님, 여기 보십시오. 모니터 옆에 놓인 일기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함께 공포 지수라는 기괴한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다. 303호 소음 반응 낮음, 무관심도 최상, 실험 적합, 305호 반응 예민, 탈락 예정. 강 형사는 303호 모니터를 확인했다. 지훈의 등 뒤 천장에서 내려온 검은 형체가 천천히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귀마개를 낀 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을 감고 있었다. 강 형사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을 때 모니터 속 지훈의 방불이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빌라 전체에 기괴한 스피커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젯밤 죽은 305호 여성이 질렀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비명소리였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투덜거리며 귀를 막았다. 강 형사가 303호로 들이닥쳤을 때 지훈은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 위에는 그가 끼고 있던 귀마개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 너머에서는 다시 한번 누군가 즐겁다는 듯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강 형사는 권총을 고쳐 쥐었다. 지훈이 사라진 303호의 텅 빈 침대를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벽면에 갈라진 틈새, 그 어둡고 눅눅한 유령 공간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벽 사이는 생각보다 더 좁고 기괴했다.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곳마다 주민들의 일상을 훔쳐본 흔적이 가득했다. 몰래 뚫어놓은 구멍들 근처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머무른 듯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고 배설물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강 형사님, 들리십니까? 2층 통로 차단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 형사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저 멀리 통로 끝에서 지훈의 비명 섞인 신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강 형사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비좁은 틈을 기어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빌라 중앙정화조와 연결된 거대한 공동이었다. 그곳엔 실종된 지훈이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깡마른 최고의 사내가 커다란 녹음기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다. 봤어? 형사님도 내 컬렉션에 관심 있어?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501호 건축주의자, 이 빌라의 설계자 박 씨였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말이야, 소중한 걸 몰라.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자기 귀 막기 바쁘지.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진짜 공포가 뭔지, 진짜 소리가 뭔지 들려주려고. 박 씨는 지훈의 귀에 대고 날카로운 송곳을 들이댔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지만 입이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 형사가 총구를 겨눴지만 박 씨는 비웃듯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빌라 전체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터져 나왔다. 강 형사는 고통에 비틀거리며 귀를 움켜쥐었다. 그 찰나의 순간 박 씨가 강 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좁은 공동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박 씨의 손톱이 강 형사의 얼굴을 핥히었고 강 형사는 박 씨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거야. 강 형사가 박 씨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던 순간 박 씨가 품 안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들었다. 아니,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 내가 증명했잖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박 씨가 버튼을 누르자 그들이 서 있던 바닥에 지지대가 풀리며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강 형사는 본능적으로 옆에 배수관을 붙잡았지만 박 씨는 지훈의 발목을 붙잡은 채 어두운 지하 정화조 바닥으로 함께 추락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박 씨는 추락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했고 지훈은 극적으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빌라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일주일 뒤 강 형사는 다시 그 빌라를 찾았다. 입구에는 여전히 방구함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주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강 형사가 지훈이 살던 303호 앞을 지나갈 때였다. 새로 이사 온 듯한 여자가 관리인에게 따지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 방음 진짜 안 되나 봐요. 어제 새벽에도 벽 너머에서 누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관리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에이, 독신 빌라가 다 그렇죠. 그냥 귀마개 끼고 주무세요. 적응되면 괜찮아요. 강 형사는 등 뒤로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빌라를 빠져나왔다. 벽 속의 괴물은 죽었지만 그 괴물을 키워낸 무관심이라는 독은 여전히 그 빌라 구석구석을 흐르고 있었다.